코로나19가 거의 뭐 종식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고 1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침체돼 있는 경제가 일정 부분 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일반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그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나 지역에 있는 상점들에 가서 돈을 쓰게 되고 그게 결국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즉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침체돼 있는 경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회복돼서 마스크도 벗고 이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인들에게 지역화폐를 줘서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들고 그게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돼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국가 경제 전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그럼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저희도 간간히 전해드렸습니다. 수출 상당히 좋고요. 기업들의 어떤 그 회복세도 뚜렷합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어느 정도 좋아지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재난지원금을 투입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와 어떤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야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장예찬 평론가께서는 이번 이 재난지원금 논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고 솔직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정말 도움의 손길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겠죠. 이런 소상공인 여러분에 대한 손실 보전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뭐 아예 금융 혜택을 넘어선 좀 파격적인 수준의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 혜택 등등이 뒷받침되어야지 이게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버리면 아마 찔끔찔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제가 봤을 때 1인당 20만 원 이상은 초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3인 가구나 4인 가구 기준 60만 원에서 8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생계 위기에 몰린 분들이 숨통을 틔우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고 이 재난지원금 60만 원, 80만 원이 없어도 괜찮은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가액돈이 생겨서 지역 상권에서 소비는 하겠지만 그 소비가 이 돈의 흐름을 타고 정말 위기의 계층,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는 그분들에게까지 전해지려면 거쳐가야 될 경로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국민 생색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추경이나 관련 예산 전체 총액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예산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을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 빈곤 계층에게 집중한다면 야당의 반대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장 평론가께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약 12조 7천억 원가량이 되고요. 30만 원이라고 하면 15조 3천억 원입니다.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 방법과 더불어서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지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분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줄 것인지 이 부분 벌써부터 지금 야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여기에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민주당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과거 오세훈 시장에 과거의 그 무상급식 논란 때 사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프레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었죠.
그때는 국민 다수가 선별보다는 보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1차가 보편 지원이었고요. 전 국민이었고 2차, 3차 선별이었습니다. 4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선별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받은 분들의 혜택은 좀 더 올라갔지만 전 국민적인 여론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움받았다 이런 목소리는 1차에 비해서 덜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최대한 많은 가구에 뿌려서 여론을 또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설령 그러한 목소리들이 생각만큼 정치적 효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진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집권 여당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미 사실 1차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실질적 빈곤층 구제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시적인 경기,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위기 상태의 가정을 구하는 효과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별이 아니라 보편복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십수년 전 무상급식이냐, 무상급식 선별이냐, 보편이냐 오히려 그 과거의 복지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지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민주당이 어떤 그 굉장히 좀 예전의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의 달라진 여러 가지 내용 등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만만치가 않죠. 이분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렇게 속도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좀 빨리 처리해라.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의당,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재원을 우선 써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당이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을 논의하게 될 때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손실보상법 등등도 함께 담아내고 그러다 보면 추경 예산안 상당히 그 크기가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손실보상법 관련 부분도 기획재정부가 사실은 좀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당보다는 정부 네. 차원에서 아마 이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논점은 이건 것 같아요. 손실보상법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손해봤던 분들까지도 다 보상해 줄.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그러면 손실보상에 쓰고 어느 정도까지를 재난지원금에 쓸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손실보상법에 관련된 보상 방안과 재난지원금 관련된 방안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 파이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네. 추경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 가능하냐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고민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어떻게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정말 경제도 살리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잖아요. 네.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혜롭게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드리면서 좀 생각이 미치는 부분은요. 사실 재난지원금 논의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결론을 내지 못한 지가 꽤 됐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제는 무언가 해답 정도 어떤 그 큰 차원의 답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죠.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은 나라 빚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번에 1분기에 국가에서 거둔 세금이 예상보다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그래도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달 말에 어떤 그 재정
추정에 있어서 재정을 좀 굉장히 좀 넉넉하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재정 건전성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작정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더 많이 우리가 풀 수 있는 환경은 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1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 예상된 것보다 더 많이 거친 부분은 또 우리가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막 무작정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하되 그 부분도 재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서 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잘 골라내냐 하는 부분은 재정 당국과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자영업자는 손실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것도 가야 되지만 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돈을 받아서 돈을 쓰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뭐 예컨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그냥 점포 임대료 내고 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컨대 지역 화폐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 그 가격에 사용하게 되면 계속 그분들도 돈을 또 벌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돈을 쌓아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뭐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경기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나라 빚,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350조 정도 늘었습니다. 두 정부 통틀어서 9년 정도요.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추세라면 5년 동안 국가 채무 얼마나 드시는지 아세요? 410조가 는다고 합니다. 뭐 저명한 경제학자들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난 9년 보수 정권의 9년의 국가 채무가 350조 늘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410조가 늘어나는 것이냐.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OECD 여타 국가에 비해서 국가 채무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50%보다 낮고 뭐 네. 내년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건 맞지만 우리가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이나 그리고 사실상 준기축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유로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통이 되는 것이고 엔화의 영향력도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 되고 이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기고 있지만 환율 시장에서는 아직 엔화가 가치 있는 위상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45% 선을 깨고 또 50% 선도 깨고 계속해서 비율이 높아지는 게 과연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방향인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현재 상태가 괜찮더라도 국제적인 신용등급평가기관에서는 추세를 봅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적자가 늘거나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 그런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독 4년, 5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확확 뛰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결코 긍정적인 그래프는 아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19라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특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정부 9년 동안의 국가 채무를 5년 만에 뛰어넘는 수준의 이 빚져서 살림하는 방향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